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바쁘신 와중에 참석해 주신 여러 애널리스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발표를 같이 차미용 소장과 같이 맡게 된 지노맨 컴퍼니의 홍유석 대표입니다. 아무래도 오늘 투자 설명회다 보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최선의 정보를 담았습니다만은 미래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디스클레이머 내용을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발표 개요입니다. 저희 회사 개요부터 시작해서 저희 생각하는 전략 그리고 저희가 생각하는 ADC 주요 포커스 분야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그 이후에 오늘 새로 말씀드릴 저희가 생각하는 메디컬 그레이드 프로바이오틱 시장이 어떤 시장이고 왜 이 시장에 관심을 갖게 됐고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는 한 이제 10년 업력이 돼가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저희는 R&D 분야에서는 지금 현재는 ADC와 면역항암제 쪽에 최선의 포커스를 맞춰서 신약 개발 R&D를 진행을 하고 있고, 비즈니스 쪽은 화장품 사업을 비롯한 컨슈머 제품이 본궤도에 오르기 시작했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저희가 메디컬 그레이드 프로바이오틱 시장에 큰 관심을 가지고 거기 구체적인 진입 계획을 지금 진전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여기 계시는 배지수 대표와 박한수 대표가 서울의대 동기분이시고 그분들이 한 창업을 하셨고, 저는 작년 이제 5월에 회사에 조인을 했고요. 저는 지놈에 오기 전에는 주로 한 30여 년간 다국적 기업에서 근무를 오래 했습니다. 그래서 일라이릴리랑 테바, GSK 같은 회사에서 근무를 했고, 근무 한 30년 중에서 한 15년 정도는 한국에서 근무를 했고 15년 정도는 미국과 캐나다 등지에서 근무를 했고, 주요 업무를 행한 그 영역은 한국에서는 주로 법인장, 캐나다에서도 법인장을 했었고, 그 외 본사에 있을 때는 사업 개발이라든가 전략이라든가 마케팅이라든가 그리고 나중에는 신약 개발이라든가 이런 쪽의 업무를 진행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회사의 조직은 제가 전체적인 총괄을 맡고 있고, 배지수 대표께서 경영관리 부분, 그리고 박한수 대표께서 CTO를 맡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회사가 그동안은 워낙 마이크로바이옴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사실 그동안에 이미 저희 연구 파트에서 리소스는 오히려 지금 이제 ADC 부분을 발표하실 차미용 소장께서 맡고 계신 항체연구소, 신약연구소에서 훨씬 더 많은 비중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해온 그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 기본적으로 저희의 신약 발굴에 강점을 갖고 있는 회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신규 타겟 발굴하는데 강점을 갖고 있는 회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그 타겟 발굴 역량의 근간이 되는 것은 결국 저희가 구축하고 있는 지노그 플랫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지노그 플랫폼은 결국 유전체 분석 역량을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세라피틱 타겟을 찾는, 그 세라피틱 타겟이 마이크로바이옴일 수도 있고 항체일 수도 있고 스몰 몰레큘일 수도 있는데, 그러한 새로운 그전에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신규 치료 타겟을 찾는 데 특화된 그런 플랫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그동안의 전략이 어느 정도의 트랜지션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5월에 조인했는데, 그 전에 사실 지노맨 컴퍼니의 그 전략을 크게 두 부분을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R&D를 어떻게 포커스를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그 사업화의 전략을 어떻게 갖고 있냐를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R&D 분야에서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주로 중점을 많이 뒀던 거는 마이크로바이옴 신약이건 항체 신약이건 최대한 빠른 속도의 임상 진입을 통해서 임상에서의 결과를 도출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 기본적인 목표였고, 그리고 기본적인 사업화 전략은 임상 단계에서 좋은 임상 결과를 가지고 에러를 통해서 회사의 수익을 창출하자라는 것이 저희 기본적인 그 사업 구조와 전략을 가지고 비즈니스 운영해 왔습니다. 최근 들어서 제가 작년에 조인하고 나서 이제 저희 같이 전략을 검토하면서 좀 방향을 틀게 됐는데요. 방향을 조금 조정하게 된 제일 큰 이유는 기본적으로 임상에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 크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임상을 통해서 결과가 나왔을 때 그거를 라이센스에 타고 이러는 것들이 저희가 생각하는 만큼 빨리빨리 진행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구나라는 판단을 하게 됐고, 그런 과정에서 장기적으로 지금 중단기적으로 저희 회사가 갖고 있는 자금력이라든가 기술력을 판단을 했을 때 가장 빠른 시간 내에 확실하게 사업 성과를 낼 수 있는 파트가 어느 부분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게 됐고요. 그 파트에서 저희가 내린 결론은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연구 파트 중에서 당분간은 ADC 시장에 맞는 신규 타겟의 항체를 만들어서 그 항체를 전임상 단계에서 에로를 하는 것이 가장 높은 확률로 전임상 단계에서 큰 투자 금액 없이 상당한 정도의 사업 성과를 낼 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그쪽으로 단기적인 R&D 전략을 전체적으로 포커스를 많이 바꿨고요. 그리고 사업화 쪽은
기본적으로 젠 001 같은 경우는 여러분께 이제 금년 초에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상당히 프라미싱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좋은 결과가 나왔는데 지금 저희가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이 에셋을 저희가 더 추가의 투자를 들여서 저희 스스로의 돈으로 삼상을 진행하거나 이러고는 너무 리스키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은 기존의 프라미싱한 데이터를 조금 더 가공해서 바이오마커라든가 프리딕티브 바이오마커라든가 이런 걸 찾아서 기존 데이터의 그 활용도를 더 높여서 에러 파트너를 찾는 데 지금 역량을 총 집중을 해서 상업화를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 이후에는 마이크로바이옴의 역량은 사실 그 에티컬 드럭 이후에도 상당히 다양한 그 활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추구하고 있는 것은 좀 이따 오늘 말씀을 드린 미국의 메디컬 그레이드 프로바이오틱 시장의 진출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유니크 화장품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부터 본궤도에 오르기 시작했고요. 올해는 이제 작년 대비해서 이미 연 한 400% 정도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고 올해를 넘어서게 되면 상당히 가시적인 사업 성과를 갖다 보여드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동안에는 사실 집중적으로 하지 않았던 국내 건기식 사업팀도 꾸려서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소재 및 완제 영업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목표로 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DBF팜 같은 딜을 그런 전임상 단계의 딜을 앞으로 1, 2년 내에 한 건, 두 건 정도의 딜을 저희는 더 할 수 있을 거로 충분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반복적인 딜을 통해서 저희 회사가 갖고 있는 역량을 시장에 좀 더 인식을 시켜드리고 저희 회사에 대한 가치를 제고를 한 이후에 그리고 이런 들어온 에러를 통해서 들어오는 자금이라든가 아니면은 이런 서부자 사업이 본궤도에 올라가면서 프리 캐시 프로가 많이 생기면은 그 이후에 저희가 하고 싶은 거는 저희가 강점을 갖고 있는 First in Class용 ADC용 신규 타겟 항체를 골라서 저희가 도입할 수 있는 링커와 페이로드를 최신의 거를 도입을 해서 저희 스스로가 ADC를 임상 단계까지 끌고 가고자 하는 욕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되고 나면은 아마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금 워낙 ADC들은 좋은 ADC들은 기존의 항체들만 가지고도 상당한 규모의 그 딜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First in Class ADC용 항체를 가지고 직접적인 ADC를 개발해서 임상 단계에 진입하게 되면은 기존의 딜과는 또 다른 차원이 다른 대형 딜을 저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바이옴 기반의 그런 창업화들도 한 3, 4년이 지나고 나면 본궤도에 오를 거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고 그쪽에서 나오는 캐시플로우들이 저희 그 R&D에 들어가는 이쪽을 들어가게 되면 상당히 돈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거를 충분히 서포트할 수 있을 정도의 캐시플로우가 생길 것으로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ADC의 전략 방향에 대해서는 이제 전체적인 그림만 제가 설명을 드리고 이제 차명 소장께 좀 구체적인 데이터를 좀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저보다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ADC는 결국은 세 파트 아닙니까? 항체, 링커, 페이로드인데 결국 암세포를 죽이는 건 페이로드고 링커는 페이로드가 실험에서 안정적으로 유지하다가 암세포에 갔을 때 릴리즈하도록 도와주는 게 링커의 역할이고 결국 항체의 역할은 페이로드를 암세포로 데려가는 역할인데 그동안에는 사실 이제 많은 ADC 회사들의 이쪽에 연구가 포커스됐던 건 사실이죠. 근데 최근 들어서는 사실 이 트렌드가 저희는 많이 바뀌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큰 이유는 기본적으로 기존의 링커 페이로드들이 이미 특허가 만료되는 것들이 꽤 많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파트너링 했던 DBF팜 같은 경우도 멀티링크를 다른 회사에도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만나본 여러 회사들이 CDMO 론자 같은 데도 이미 시나픽스의 그 링커가 페이로드를 가지고 자기네 서비스를 이용할 때 그걸 활용할 수 해주고 있고 그리고 롯데 같은 경우는 이제 카나피의 페이로드 링커를 갖다가 CDMO 입장에서 제공을 해주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원한다면은 최신의 상당히 강점을 가진 링커고 페이로드를 선택적으로 장착할 수 있는 길들이 많이 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같이 좋은 ADC를 만들고자 할 때 링커와 페이로드 기술이 없어서 ADC를 못 만드는 시절은 지나간 거로 저희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상대적으로 이노베이션의 중요성이 물론 링커와 페이로드 여전히 많은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새로운 페이로드를 찾는 연구도 많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상대적으로는 링커와 페이로드보다는 새로운 항체 왜냐하면 대부분의 약물들이 최근에 잘 알려진 타겟을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어느 정도 한계에 다다르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타겟, 새로운 항체에 대한 니드들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일례를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상 지금까지도 임상에 들어가 있는 ADC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헐트하고 트롭트가 제일 많습니다.
근데 실제로 딜이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걸 보면은 그 딜들의 타겟을 보시면은 이제 이 좀 약간 어두운 색깔의 바가 23년, 22년들인데 최근 들어서는 기존에 잘 알려진 타겟 이외에 새로운 타겟에 대한 신규 타겟에 대한 비드딜들이 상당 부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그만큼 기존의 홀트나 그 트러프트를 가지고 만들던 ADC에서 이제는 조금 더 새로운 타겟을 찾는 그런 니드들이 많이 커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해주는 데이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냐 하면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다 아시겠습니다만 항암제들은 대부분 다 처음에 개발이 될 때는 2차나 3차 치료제로 개발이 됩니다. 그쪽에서 입증이 돼서 이스타블리시가 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더 큰 시장을 찾아서 1차 라인으로 옮겨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항암제가 그랬듯이 지금의 ADC들도 다 여기서 허가를 받아서 지금은 1차 치료제의 임상을 진행을 하고 있고 조만간에 1차 치료제로 이제 라인이 옮겨갈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떤 이제 챌린지가 생기냐면은 유방암을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의 약들이 다 지금 혈투를 대상으로 해서 약물들이 개발이 되고 있는데 그럼 지금 예를 들어서 N02가 아마 유방암이 1차 라인에서는 이제 프라이머리 이제 스탠다드로 쓰일 텐데 N02를 쓰고서 진전이 되는 환자들 아시다시피 ADC도 결국은 대부분의 환자들이 프로그레스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두 번째 라인에서 쓸 수 있는 약물들에서 기존에 똑같은 혈투를 대상으로 해서 만든 ADC랑 아니면 홀트가 아닌 다른 타겟으로 만든 ADC를 유방암 ADC를 본다면 당연히 그 의사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타겟으로 만든 ADC가 임상적 유용성이 훨씬 크다고 판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기존에 잘 알려진 ADC들이 1차 라인을 옮겨갈수록 2차나 3차 라인에서 새로 개발되는 ADC들에는 결국은 기존 타겟 말고 새로운 타겟에 대한 니드가 점점 더 늘어날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많은 그 다국적 기업들이 이제는 자체의 링커나 페이로드를 많이 장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존에 자기 투자해서 장착한 링커 페이로드에 기존 타겟 말고 새로운 타겟을 얹고자 하는 그런 니드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저희 이번 바이오 미팅에서도 만나서 회의를 해본 여러 회사들이 기본적으로 자체적으로 이제 장착하고 있는 링커하고 페이로드에 거기에 맞는 새로운 first in class가 될 수 있는 ADC를 만들 수 있는 타겟과 항체를 찾는 회사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결국은 기존의 타겟 이외에 새로운 타겟, 아주 좋은 first in class ADC가 될 수 있는 타겟을 찾는 니드는 점점 늘어날 것으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DBF팜의 ADC 기술 이전의 의미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좀 자세한 데이터는 이제 차명수 소장님께 부탁을 드릴 텐데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제 결국 이 과정을 통해서 진행이 되는데 그동안에 저희가 공동용을 시작한 게 2월이고 그 전에서 타겟 검증과 발굴 검증, 항체 만드는 거 저희가 했고 링커 페이로는 DBO감이었고 그다음에 결국은 전임상의 지금 기술 이전 단계는 GLP 톡스 하기 전에 한 겁니다. 딜이 프리 GLP 톡스 단계에서 딜이 된 건데 저희가 그동안에 전임상 초기 개발과 CMC를 DBF팜과 같이 이제 진행을 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프리 GLP 톡스부터 IND 이네블 단계 전임상하고 그 이후에 임상 연구를 이제 DBF팜에서 맞는 이런 공동 연구의 형태를 가지고 서로 협업이 돼 있고요. 근데 사실 이제 이런 한국에서 많은 바이오텍들이 공동 연구를 진행을 합니다만 사실 이제 공동 연구의 결과물이 기술 이전으로까지 이어지는 게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그럼 과연 왜 저희 같은 경우에는 DBF팜과의 그런 공동 연구가 상당히 성공적인 일로 이루어졌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몇 가지 요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는 구체적 두 회사 모두 아주 클리어한 목표를 가지고 공동 연구를 시작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회사 모두 정말 상당히 역량 있는 회사들이 모여서 first in class ADC가 될 수 있는 새로운 그 ADC를 만들 수 있는 그 연구를 같이 해보자라는 게 확실한 목표가 있었고 그 프로파일에 맞는 연구가 진행되기까지만 하고 그 이후에 이제 기술 이전을 이제 논의하는 그런 확실한 목표가 서로 있었고요. 그리고 그 연구 과정을 보면은 양사의 그 역량이 상당히 잘 조화롭게 시너지가 만들어진 그런 연구라고 공동 연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갖고 있는 신규 타겟과 항체 역량 그리고 드비오팜이 갖고 있는 링커 페이로드와 항암 약물 개발 경험 이런 것들이 잘 녹아져서 좋은 시너지가 나왔던 연구 협력이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또한 이게 사실 그 여러분들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전임상 단계에서도 제일 큰 돈이 들어가는 건 결국 GLP 톡스를 하면서부터 이제 IND 이네블링에서 큰 돈이 들어가는데 저희 딜은 사실 그 전 단계의 딜이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사실 투자 규모가 상당히 적은데도 불구하고 전체 딜 규모는 상당한 규모의 딜이 됐습니다. 그 딜이 된 규모는 그런 규모의 딜이 될 수 있었던 요인은 한 두 가지 정도를 볼 수 있겠는데 하나는
저희가 기존에 알려진 타겟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타겟으로 언맷 니드가 상당히 큰 암종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first in class ADC용 타겟을 만들 수 있어 찾았고, 그것에 맞는 좋은 항체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상업적 포텐셜이 인정을 받아서 전체적인 딜 규모가 상당한 규모로 이루어질 수 있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상당히 초기 단계인데도 이 딜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3년간의 서로 간의 공동 연구를 통해서 양사의 연구 역량에 대한 서로 간의 신뢰라든가 거기서 만들어진 데이터에 대한 신뢰도가 높았기 때문에 이런 딜이 이루어지는 데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내용은 차미용 소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노맨 컴퍼니 차미영 소장입니다. 저는 지금 중간에 잠깐 저희 지노맨 컴퍼니가 현재 개발하고 있는 파이프라인의 데이터를 좀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는 지노클 플랫폼 기반의 그 신규 타겟들을 발굴해서 그런 그 신규 타겟들의 바이올로지컬 펑션이나 세포 내에서 발현하고 있는 그 프로파일에 따라서 스몰 몰레큘 아니면 항체 ADC들을 개발해 왔습니다. 앞서서 대표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최근에 제나 111은 저희가 이제 5월 말일자로 저희가 드비오팜에 라이센싱 아웃을 했고요. 그리고 오늘 좀 더 데이터를 보여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실 저희가 현재 이게 먼저 상업화가 되기는 했지만 최근에 계속해서 열심히 개발해 오고 있었던 것은 CNTM4를 타겟으로 하는 제나 104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제나 104 프로그램이 실제 저희 올해 초에 IND 승인을 받았고 작년 말에는 저희 국가신약개발사업단에서 우수과제로도 선정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해서 저희가 연구하면서 발표하고 있는 그 내용들의 최근 주요한 데이터를 또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서 저희가 또한 이 CNTM4를 타겟으로 하는 어떤 그 세라피를 개발하는 접근에 있어서 저희가 이제 그 계속 준비를 해오면서 보는 프로파일 자체가 면역 항암제로서도 상당히 매력이 있지만 ADC의 타겟으로서도 충분한 포텐셜을 가지고 있는 타겟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더 확인이 되어서 저희는 ADC로서의 타겟에 대한 이밸류에이션을 또 다른 파이프라인으로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초기 단계이기는 하지만 올해 AACR에 발표도 했었고요. 지금 계속해서 지금 ADC로서의 제나 104 연구 또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CNTM4라고 하는 타겟은 사실 기존에 뭐 암과 관련해서는 알려진 바가 전혀 없는 단백질입니다. 뭐 특히나 뭐 이뮨셀과의 뭐 크로스토킹과 관련해 있어서도 전혀 알려진 바가 없었지만 저희가 이 CNTM4라고 하는 것이 암세포에 발현을 하고 있고 T세포의 APP와 바인딩을 통해서 즉 PDL1, PD1과 같은 CNTM4 APP 애시스를 통해서 이 CNTM4가 T셀의 활성을 억제한다라고 하는 바이올로지컬 펑션을 저희가 발견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점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는 CNTM4를 타겟으로 하는 항체를 발굴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 항체를 처리하게 되면 CNTM4에 바인딩을 해서 T세포의 활성을 다시 활성화시키고 그다음에 암세포를 사멸시키게 되는 그런 메커니즘으로 워킹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이 CNTM4가 정말 그 면역 항암제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 데이터는 항 PD1 펜브롤리주맵을 투여받은 위암 환자 코호트를 대상으로 분석을 한 내용입니다. 보시면 이제 뭐 면역 항암제에서 PD1, PDL1에 대한 것들은 뭐 시장을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너무나도 중요한 면역 항암제 영역인데 실제 뭐 아시는 것처럼 PDL1이 이게 이제 CD274가 PDL1의 지네틱 코드거든요. 그래서 PDL1이 보통 많이 발현하고 있을 때 펜브로나 뭐 PD1, PDL1이 잘 듣는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런데 실제 이 PDL1이 많이 발현을 하고 있는 환자라고 하더라도 우리 타겟인 CNTM4를 발현해버리게 되면 우리 타겟을 적게 바르는 환자들에 대비해서 보시는 것처럼 오버롤 리스판스 레이시 제로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PDL1이 많이 발현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타겟을 발현을 하게 되면 펜브로가 듣지 않는 거죠.
그리고 보시면 실제 위암 환자 분석에서 우리 타겟을 많이 발현하고 있는 환자들을 봤을 때 총 23명 중에서 22명, 즉 96%는 항 PD-1을 듣지 않는 환자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더 나아가서 왜 항 PD-L1, 그러니까 PD-L1이 많이 발현하고 있는데도 펜브로가 듣지 않을까? 그래서 PD-L1을 많이 발현하고 있는 환자들에게서 우리 CNTM4와 우리 CNTM4의 발현과 면역과 관련한 인자들이 어떻게 발현을 변하는지를 확인을 해봤습니다. 보시면 죄송해요. 보시면 여기서는 이제 PD-L1 하이 그룹이고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CNTM4의 발현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하고요. CNTM4의 발현이 높아질수록 면역 릴레이티드 사이토톡식 마커가 발현이 줄어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우리 타겟이 발현되고 면역 릴레이티드 마커가 줄어들면서 표시된 것처럼 대부분이 다 넌리스판더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종합적으로 게스트릭 캔서에서 펜브롤리주맵을 투여받은 환자가 CNTM4를 많이 발현하면 발현할수록 PFS나 OS가 모두 다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 CNTM4는 아까 이제 T셀의 활성을 억제한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이 T셀의 활성을 억제하는 데 있어서 사실 가장 알고 계시는 PD-1, PD-L1 중에서 안티젠에 발현하는 PD-L1과 실제 T셀 서프레시브 이펙트를 비교를 해보면 동일한 농도에서 지금 그린색으로 보이는 게 PD-L1이고요. 빨간색이 이제 CNTM4의 처리에 의한 T셀의 활성이 억제되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인데 보시는 것처럼 PD-L1보다 CNTM4에 의한 T셀의 활성을 억제하는 정도가 훨씬 더 크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무엇보다 사실 항 PD-1, PD-L1이 이제 다 마켓에 이렇게 점유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모든 각각의 환자가 CNTM4라고 하는 타겟과 PD-L1을 어떻게 발현하고 있을까라는 부분 때문에 저희가 약 900여 명의 환자로부터 얻어진 튜머 조직을 가지고 면역 화학요법으로 분석을 했을 때 지금 이제 보시면 다양한 암종에서 왼쪽에 나타난 것이 지금 CNTM4의 발현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각각의 환자들에 대한 PD-L1의 발현이 오른쪽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때 사용한 PD-L1의 분석 시스템은 SP142라고 아테졸리주맵에 적용되고 있는 분석법입니다. 보시면 상당히 많은 환자가 CNTM4를 발현하고 있고 두 개를 모두 다 동시에 발현하고 있는 환자를 찾기가 어려운 익스클루시브 익스프레션 프로파일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 이 SP142 시스템보다도 사실 펜브롤리주맵이 사용하고 있는22C3라고 하는 시스템의 데이터까지 컴바인을 해서 최근에는 이제 루닛과 이 익스클루시브 익스프레션 프로파일을 같이 분석을 해서 올해 AACR에서 그 결과를 마찬가지의 결과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위암에서 좀 더 데이터 분석을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위암은 보통 TCGA 서브타입이라고 해서 4가지의 키 몰레큘러 서브타입이 존재합니다. 보시면 보통 MSI 하이라든지 EBV 포지티브라고 하는 이 대표적인 2개의 몰레큘러 서브타입은 항 PD-1, PD-L1에 잘 듣는다고 알려져 있고 보시는 것처럼 펜브롤리주맵의 투여에 의해서도 지금 이 2개의 서브타입은 예후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CIN이나 GS 서브타입은 대부분이 난리스판더이고 그 예후도 상당히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죠. 저희가 이 각각의 4가지 서브타입에 대한 CNTM4와 일단 PD-L1의 발현을 분석을 해보면 위의 데이터는 저희가 TCGA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분석이고요. 그 아래 그림은 실제 앞에서 보셨던 펜브롤을 투여받았던 위암 환자에 대한 분석 결과입니다. 비슷하게 PD-L1은 잘 듣는 EBV 포지티브나 MS 하이에 보다 더 발현을 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 타겟인 CNTM4는 언맷 니즈를 가진 GS와 CIN 서브타입에
보다 더 타겟 발현을 하고 있는, 그래서 이러한 그 위암에서의 분석 결과를 봐도 PD-L1과 베타적인 발현 프로파일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저희 항체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임상 개발이 레디된 저희 파이널 캔디데이트는 제나 104 A16으로 휴머나이즈드 모노클로널 안티바디고 타겟에 대한 바인딩 어피니티가 약 90 피코몰로서 저희는 이펙터 펑션을 가지지 않은 IgG4로 개발을 하고 삼성 바이올로직스를 통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임상 시료까지 모두 생산을 마친 상황입니다. 멍키에서의 뭐 그 해프라이프도 PK를 확인을 해보면 130시간 이상의 해프라이프를 잘 확보를 했고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식약처에 이미 1월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이제 ADC 파트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사실 면역 항암제로서 평가를 하면서 튜머에서의 확실한 발현은 이미 확인한 바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실제 IND 이네이블링 스터디를 하면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그 티슈 크로스 리액티비티라고 저희의 항체를 가지고 휴먼의 정상 조직에서 저희 타겟을 얼마나 발현하고 있는지를 실제 검증한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테스트할 수 있는 모든 조직 시스템에서 보시면 저희가 예측했었던 그 CNS 파트에서의 발현을 제외하고 나머지 조직에서는 모두 발현하지 않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조금 이제 우려하실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얘는 이제 그 대뇌 백질 손해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일단 항체나 ADC 자체는 라지 몰레큘로서 BBB 페네트레이션이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동물 모델에서 실제 그 브레인에 침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시험까지 모두 마쳐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려가 상당히 낮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뭐 PD-L1을 가지고도 사실 ADC 개발한다고 하는 어프로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PD-L1은 사실 튜머 파트에 발현하는 애는 맞지만 굉장히 다양한 면역 세포에서도 발현하고 있는 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이드 이펙트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에 비해서 저희 CNTM4는 다양한 면역세포의 액티베이션을 하던 안 하던 저희 타겟이 전혀 발현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앞에서 이제 잠깐 언급드렸던 것처럼 다양한 뭐 스토막, 리버, 멜라노마, 엔도메트리움, 블래더 다양한 솔리드 튜머에서 투 포지티브 이상의 하이 익스프레션이 뭐 적게는 10에서 많게는 60%까지 발현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게 이제 뭐 ADC로서 워킹을 하려고 하면 IO와는 달리 저희 타겟을 발현하고 있는 암세포의 인터널라이제이션, 내재화가 잘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일 텐데요. 저희 항체를 활용을 해서 지금 이 그림 자체는 얘가 지금 바운더리로 보이는 것이 하나하나의 튜머셀입니다. 그래서 사도시에서는 이 그린색으로 보이는 것이 각각의 튜머의 저희 항체가 멤브레인에 붙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랬다가 저희가 이제 37도C로 온도를 올리게 되면 이 멤브레인에 붙어 있었던 항체가 내재화되는 것을 이제 보실 수가 있는 이미지가 되겠고요. 이제 오른쪽 그림은 이게 실제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이제 점점 내재화가 늘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그 라이브셀 이미징 어널라이저를 활용을 해서 그 키네틱 분석을 진행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항체뿐만이 아니라 ADC로 만들었을 때도 내재화가 잘 되더라 하는 부분을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저희는 지금 사실 다양한 링커 페이로드에 대한 이제 고민도 하지만 사실 현재로서는 토포 이니비터를 페이로드로 보는 부분이 굉장히 매력적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지금 보여드리는 자료로서는 일단 저희가 뭐 잘 알고 계시는 지금 파이자가 인수한 시젠의 VCMMA-EF라는 링커 페이로드가 있고요. 그다음에 트로델비의 SN38 링커 페이로드가 있고 에너2의 GGFG DXD라고 하는 링커 페이로드가 있습니다. 저희가 실제 다 컨주게이션을 해보고 엘라이자나 팩스를 통해서 저희 항체 대비해서 바인딩 어피니티의 로스가 없다라는 것을 먼저 확인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 ADC를 가지고 저희가 먼저는 지금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동소이식 모델에서 췌장암에 대한 그 효력 평가를 진행을 했습니다. 지금 이 모델에서는 지금 그 VC-MMAF ADC를 저희가 그 평가를 한 것인 거고요.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 2번 투여를 했었을 때 매우 우수한 항암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을 했었고, 저희가 사실 이 그 마우스 모델을 활용한 동소이식 모델을 보고자 했었던 또 다른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실제 뭐 현재는 ADC와 그 면역 항암제의 병용이 굉장히 핫한 테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마찬가지로 그 PD-1과의 병용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 이뮨 시스템을 인택트하게 가지고 있는 그 동소이식 모델을 활용을 해서 마우스 모델에서 평가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때는 사실 저희가 그 GGFG-DXD라고 하는 N02의 링커 페이로드를 장착을 했었습니다만, 사실 이때는 저희가 그 드럭 투 안티바디 레이쇼라고 해서 다라고 하는 게 지금 사실 토포는 한 4에서 8 레인지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이때는 한 4 정도 로우다가 어치브된 그 ADC를 가지고 했었는데, 이때는 로우다는 효과가 충분하지 않구나라고 하는 부분을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항 PD-1 자체도 효과가 거의 없는데, 유의성이 전혀 없죠. 근데 두 개를 병용을 했었을 때 상당히 시너지 이펙트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로서의 얻은 클루는 토포에서 하이다의 ADC를 만들어 보면 워킹하겠다. 그리고 지금 면역 항암제와 병용을 통해서 시너지를 보여줄 수 있는 상당한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프로파일이 나올 수 있겠다 하는 정도의 데이터를 확보를 하다. 그래서 이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ADC로서 104가 지금 마찬가지로 움직이고 있지만,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제 타겟 밸리데이션 그리고 뒤이어서 항체 발굴들의 일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말씀 주신 것처럼 계속적으로 의미 있는 반복적인 그 초기 단계에서의 라이센싱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결국 이제 이거는 다시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ADC 파트 마무리를 하면은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뭐 타겟 이쪽의 장점뿐만 아니라 기존적으로 전임상도 끝까지 해봤고, 예전에 이제 001 같은 거로 임상 개발까지 해봤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링커 페이로드라는 것 자체가 이제는 최신의 것들도 상당 부분 기술 도입이 가능하고 그 가격 자체도 그렇게 비싸지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ADC를 갖다가 온전체 ADC를 개발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저희가 실질적으로는 ADC를 개발할 역량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지금 단계에서는 이 들어가는 돈이 워낙 크기 때문에 지금 실제로 저희는 요 단계의 개발로 상당히 큰 규모의 딜을 했고, 그리고 이 딜이 가능했던 거는 저희 그 항체가 갖고 있는 신규성, 그리고 first in class ADC를 만들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에 대한 그 이유 때문에 큰 상당한 규모의 딜이 될 수 있었고, 앞으로도 요 정도의 딜에서 앞으로 한 번, 두 번 정도는 이 이상의 규모, 아마 업프런트도 5번에 받은 것보다는 더 높일 수 있는 그 정도의 딜이 가능할 거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런 게 몇 번 이루어지고 나서 아까 말씀드렸던 컨슈머 비즈니스라든가 이런 쪽에서의 캐시플로가 좀 더 생기면은 그 다음에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임상 단계까지 저희 자체 ADC를 끌고 가는 그런 투자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게 왜 가능하냐 하면은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이 전부 갖춰져 있고, 실질적으로 링커와 페이로드들 같은 것들이 최신의 것들도 어베일러블 하기 때문에 충분한 이런 그 투자라든가 전략이 가능하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전혀 다른 얘기를 좀 해드릴 텐데요. 그 메디컬 그레이드 프로바이오틱이라는 건 사실 저희가 어떻게 보면 만든 텀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게 어떤 이유에서 이런 걸 만들었고 어떤 시장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기본적으로 미국에는 FDA에서 정의하는 메디컬 푸드이라는 캐테고리가 있습니다. 이 메디컬 푸드이라는 캐테고리가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좀 이따 자세한 걸 말씀드리겠는데, 기본적으로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푸드이에요.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거고, 기본적으로 환자가 갖고 있는 질병에 도움이 된다라는 임상 연구 결과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 환자와 정상인 사이에 영양소적으로 차이가 있다라는 근거를 가지고 그 영양소를 넣어줬을 때 환자의 질병이 좋아진다라는 임상 근거를 만들어야 돼요. 그런 부분에서 기존에 있는 건기식이라든가 이런 거랑은 좀 차원이 다르고, 대신에 또 처방약하고도 좀 다른 겁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메디컬 그레이드 프로바이오틱스는
이 FDA가 갖고 있는 메디컬 푸드라는 그 기준에 맞는 정도의 과학적인 근거와 임상적인 에비던스를 가지고 만들고자 하는 프로바이오틱 제품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메디컬 푸드의 그 기준을 원용한 그런 프리미엄 프로바이오틱 시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러면은 일반적인 프로바이오틱하고 뭐가 다르냐?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프로바이오틱도 건강에 도움이 된다라는 여러 가지 뭐 말들이 있고 데이터들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어떤 질병의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그 환자의 질병을 구체적으로 도와줘 그 증상을 개선시킨다라는 임상적인 에비던스가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러한 에비던스를 갖고 있는 메디컬 그레이드 프로바이오틱스는 아주 정확한 과학적인 근거와 임상적인 에비던스를 가지고 만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환자들이 갖고 있는 질병에 대한 직접적인 소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이러한 그 연구라든가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엔트리베이러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일반적인 프로바이오틱 시장에 비해서는 가격대도 높고, 그리고 많은 경쟁자들이 들어오지 못하는 그러한 제한된 경쟁의 베네핏도 갖고 있는 시장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존에 저희가 001을 가지고도 전문약으로 개발해 왔는데, 그럼 전문약하고는 뭐가 다르냐라고 판단을 해보시면은, 물론 전문약도 개발에 성공하면 훨씬 더 큰 상업적인 결과가 올 수 있습니다만은 리스크가 많이 크죠. 전문약에 비해서는 개발 비용도 짧고 기간도 덜 걸리거니와 성공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시장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 그 반면에 결국은 기본적으로 임상 연구를 통해서 효과가 나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어떤 아무 프로바이오틱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기본적으로 저희가 그동안에 구축해온 마이크로바이옴의 R&D 역량을 아주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 아주 최적의 기회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메디컬 푸드 개념은 결국 환자와 정상인을 봤을 때 영양소적으로 차이가 있다라는 기본적인 사이언티픽 에비던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그 예를 들어 어떤 영양소의 결핍이 그 환자의 질병에 어떤 나쁜 영향을 미친다, 뭐 이런 거에 대한 다양한 에비던스가 있으면은, 그 다음에 원하는 건 뭐냐면은 그 임상 연구를 통해서 그 환자들한테 부족한 영양소를 공급을 해줬을 때 그 환자의 질병이 좋아진다라는 임상적인 에비던스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그 질병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질병에 대한 베네핏에 대한 소구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FDA가 요구하는 거는 대신에 이거는 어차피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만든 메디컬 푸드니까 일반 소비자한테 광범위하게 팔지 말고 그 의사의 슈퍼비전을 받는 환자들한테 팔아라라는 게 FDA 지침이에요. 근데 이거는 의사의 슈퍼비전이지 의사의 처방이 아닙니다.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환자 대상되는 환자가 이 제품을 살 때 이 환자가 아무한테나 정상인한테 팔지 말고 이거 사고자 하는 사람이 의사의 슈퍼비전을 받고 있다라는 걸 너희 회사 측에서 생각하면서 팔아라는 게 FDA 요구예요. 근데 좋은 건 뭐냐면은 실질적으로 이렇게 되고 나면은 사전 허가가 필요한 카테고리가 아닙니다. 근데 왜 사전 허가가 필요하지 않은지는 제가 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저희가 찾아봤더니 다양한 종류의 그런 메디컬 푸드들이 이미 미국에서는 시판이 되고 있어요. 근데 그 적응증도 상당히 다양하고요. 근데 결국은 보면 일부는 저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프로바이오틱을 기반으로 해서 메디컬 푸드를 만들어서 판촉하고 있는 회사도 있고, 또 많은 경우는 프로바이오틱스가 아닌 다른 엘리먼트 그 요소들을 가지고 메디컬 푸드를 만들어서 성공적으로 판매하고 있는 회사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왜 프로바이오틱스가 매력적인 시장이라고 판단이 되냐면은,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처방약 같은 경우는 전임상부터 시작하면 정말 너무너무 오랜 기간 동안, 그리고 IND가 시작이 되고 나서도 어마어마한 시간과 노력과 투자를 들여야지만이 성공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공의 확률도 매우 낮고요. 물론 성공하고 나면 정말 대박이 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약물들은 이제 거기까지 가지 못하고 실패를 하게 되죠. 근데 그 소위 말하는 메디컬 푸드의 경우에는 기본적인 요건이 뭐냐면은 미국 FDA가 식품과 건기식에 써도 된다라는 그 요소 리스트들이 있어요. 그 인그리디언트 리스트가 있습니다. 그게 GRAS하고 NDI인데, 이 GRAS하고 NDI에 이미 등록이 돼 있는 그 요소들을 가지고 만들면은, 그걸 만들어서 그것들이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임상 연구를 해서 그 임상에서의 베네핏이 입증이 되면은 너희들은 팔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메디컬 푸드로 질병에 대한 소구를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거는 과연 임상적으로 효과를 낼 만한 균주를 갖고 있느냐 없느냐가 제일 중요하겠죠. 그 균주가 없으면 이건 시작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그러한 좋은 균주를 갖고 있고 임상적인 포텐셜이 있는 균주들이 많이 있으면은 상당히 작은 규모의 연구라든가 상당히 작은 규모의 투자를 가지고도 FDA 사전 허가 없이 시장에 진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개발에 걸리는 시간이라든가 투자 비용도 훨씬 적게 되는 그런 시장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그렇더라도 결국은 이러한 에비던스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많은 그 수많은 건기업 회사들은 이 시장에 제대로 참가하기가 어려운 상당히 제한된 플레이어들을 가지고 시작할 수 있는 그 시장이 좀 경쟁이 제한적인 시장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결국은 이 처방약과 건기식의 중간 정도에 해당하는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한국에서는 사실 이런 시장이 지금은 없죠. 어떻게 보면 한국의 그 개별 인증 같은 경우도 결국은 환자한테는 대상으로 임상을 못하게 돼 있고 건강인 대상으로 임상을 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질병에 대한 직접적인 클레임을 할 수가 없죠. 근데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이 메디컬 그레이드의 프로바이오틱, 메디컬 푸드의 규정을 원용한 이러한 프리미엄 프로바이오틱 같은 경우에는 확실한 클리니컬 에비던스가 있다는 점에서 건기식과 차별화가 되고, 반면에 에스카드락에 비해서는 개발 성공성이 높고 투자 금액이 훨씬 적다라는 그런 매력도가 있는 시장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시장에 처음에 어떻게 관심을 갖게 됐냐면은 작년에 이제 바이오 미팅 때 배주 대표하고 제가 같이 이제 캘리포니아에 있는 펜듈럼이라는 회사에 방문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 회사도 상당히 유명한 마이크로바이옴 회사인데 뭐 여러분 보시다시피 뭐 예를 들어서 뭐 세코야 같은 데서도 투자를 받고 투자 금액이 상당히 많았던 좋은 회사인데, 이 회사는 다른 많은 뭐 그 세레스라든가 뭐 4D 파마라든가 뭐 이런 저희라든가 뭐 이런 데처럼 처방약을 만드는 데 투자를 하지 않고 다른 투자를 했더라고요. 근데 이 회사가 한 투자가 뭔가 봤더니 이 글루스 컨트롤이라는 이 제품을 FDA가 갖고 있는 메디컬 푸드 규정에 맞춰서 이걸 개발을 한 거예요. 근데 중요하게 여러분 판단하셔야 될 게, 이거는 FDA 메디컬 푸드 규정을 활용을 한 거지 이거 자체가 어떻게 말하면 순수한 의미의 메디컬 푸드는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FDA에서는 구체적으로 뭐라고까지 얘기를 했냐면 자기들은 당뇨 질환이 메디컬 푸드의 인디케이션이 되는 질환이 아니라고 판단을 한다고 이미 얘기를 해놨어요. 그런데도 얘네들은 어떻게 한 거냐면은 그렇더라도 얘들이 만든 과정을 보면은 그 과정은 FDA에서 흔히 메디컬 푸드를 얘기하는 그 과정을 정확하게 따랐어요. 그리고 얘들은 그 프로모션 자체도 이 글루코스 컨트롤은 일반인 대상으로서 막 파는 게 아니라 자기네 웹사이트를 통해서 소위 피지션 슈퍼비전하는 걸 좀 맞추기 위해서 좀 제한해서 파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근데 얘들이 한 거 보니까 그 이외에 두 가지 제품을 더 냈어요. 근데 그건 제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을 드릴 텐데, 작년에 만났더니 WD 밀리언의 트리플 디짓 그로스 레이트래요. 그러면서 아마 한 100 밀리언을 가는 게 1년에서 2년 사이에 가능할 것 같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출시 후 한 3, 4년 사이에 매출액이 1억 불이 넘어갈 정도의 그 비즈니스 포텐셜을 트랙션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얘들이 지금 올해 우리가 다른 것 때문에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 실제로 그 프로젝션보다도 더 빨리 성장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얘들은 어떻게 해서 이걸 만든 거냐? 여러분도 이제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 에커멘시아라는 새로운 마이크로바이옴 균주가 있어요. 이거 이제 그 펜듈럼에서 미국에서 요즘 특허를 갖고 있는 균주인데, 이 에커멘시아라는 균주가 당뇨 환자하고 정상인 사이에 장내 세균 중에서 큰 차이가 있다라는 그런 논문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에커멘시아 균주 자체가 사람에게 있어서 당대사라든가 일반적인 대사 질환의 어떤 그 메타볼리즘에 있어서의 상당한 역할을 한다라는 다양한 에비던스들이 많이 나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아까 제가 메디컬 푸드에서 FDA에서 요구하는 기본적으로 어떤 뉴트리셔널 엘리먼트의 차이가 질병에 영향을 준다라는 에비던스가 많이 있었던 거죠. 과학적인 근거가 있었는데 얘들이 뭘 한 거냐면 그래서 에커멘시아는 균주를 가지고 임상 연구를 한 거예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사이언티픽 에비던스가 있으면은 그걸 베이스로 해서 그 부족한 걸 채워줬을 때 환자의 질병이 좋아지는지를 휴먼 클리니컬 에비던스로 보여라라는 게 메디컬 푸드의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잖아요. 얘들은 어떻게 한 거냐면은 그래서 2형 당뇨병을 대상으로 해서 에커멘시아를 넣은 균주 5개를 섞은 거하고 다른 균주 3개랑 그다음에 플라시보를 가지고서 한 76명의 환자를 타입 2 다이아베티스를 대상으로 해서 한 12주 정도 임상 연구를 랜더마이즈하고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12주 하고 났더니 얘들이 프라이머리 아웃컴으로 본 거는 공복혈당하고 당화혈색소 두 가지를 본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당뇨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보는 기본적인 당뇨의 그 척도잖아요. 그랬더니 결국 12주 후에 에커멘시아가 들어간 이 제품을 썼을 때 플라시보에 비해서 당화혈색소하고 공복혈당이 좋아지더라는 휴먼 클리니컬 에비던스를 얘들이 확보를 한 거죠. 그러고 나서 그 베이스로 다 출시한 제품이 이 글루코스 컨트롤이라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얘들은 이 글루코스 컨트롤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서 막 팔고 있는 건 아니고 자기네 웹사이트에서 그 한정해서 판매를 하고 있어요. 아마 제가 판단하기에는 피지션 슈퍼비전이라는 그런 그 레귤레이션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얘들이 한 건 뭐냐면 재밌는 게 이 과정에서 에커멘시라는 균주가 갖고 있는 당뇨에 대한 효과라든가 에비던스 같은 것들이 많이 확보가 됐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얘들이 화케 활동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널리 홍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들은 그 다음에 에커멘시아만 넣은 균주를 넣은 제품하고 이 글루코스 컨트롤에 들어간 5개 균주를 용량을 조금 줄인 제품을 갖다 만들어서 이거는 메디컬 푸드로 얘들이 처리를 하는 게 아니라 일반 프로바이오틱으로 프리미엄 프로바이오틱으로 팔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자기네 웹사이트 통해서만 파는 게 아니라 아마존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일반 소비자 대상으로 팔아요. 그런데 어떤 효과가 벌어지고 있냐면은 이 글루코스 컨트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당뇨에 대한 효과라든가 에크멘시에 대한 효과들이 많이 알려지면서 실질적으로 아마존이나 이런 데서 이 제품들이 훨씬 더 많이 팔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얘들은 자기들이 갖고 있는 에커멘시아 균주를 활용해서 클리니컬 에비던스를 만들고 그거를 활용해서 상당히 프리미엄 프로바이오틱 시장을 만들어서 차별적인 시장을 만들어서 시장을 키워가고 있는 거죠. 또 얘들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봤더니 또 이 회사도 프로바이오틱 비즈니스로다가 이제 이쪽으로 가는 회사들인데 이 회사도 뭐 상당히 뭐 한 3년 만에 한 150 밀리언 정도를 지금 팔고 있더라고요. 2제품을 갖고 있는데 이 회사는 어떻게 한 거냐 봤더니 결국은 IBS랑 뭐 이런 걸 통해서 그 2가지 포뮬레이션 성인 거랑 피디아트릭을 만들어서 이것도 한 12주짜리 임상을 한 100명 뭐 50명 정도 해서 임상을 한 이후에 프라이머리 에어컴도 상당히 좀 쉬운 걸 잡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걸 가지고서 이제 컨슈머 마케팅을 주로 하는 거예요. 이 회사는 봤더니 사실 이 제품을 메디컬 푸드라고 생각하고 팔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 대신에 자기들이 만든 이 클리니컬 에비던스를 통해서 이 제품들이 임상적인 유용성이 확보됐다는 걸 가지고서 소비자들한테 직접적으로 마케팅을 하면서 회사를 키워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성공 사례들을 보고서 이 비즈니스를 좀 더 구체적으로 진입을 하려고 알아보기 시작하면서 미국에 있는 전문가 네트워크들을 좀 찾아서 그동안에 인터뷰들을 많이 진행을 해봤어요. 그래서 저희가 궁금했던 거는 저희가 판단한 이런 시장이 과연 진짜 미국에서 지금 뜨고 있는 시장이냐, 얼마나 그 성장성이 있는 시장이냐도 궁금했고, 또 하나는 저희가 생각하는 저희가 갖고 있는 마이크로바이옴 역량을 통해서 이렇게 기존의 그 메디컬 푸드 회사들과 제휴해서 들어가고자 하는 것이 전략적인 면에서 자기들이 그 경험을 봤을 때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궁금했는데, 기본적으로 뭐 수많은 다양한 이쪽 메디컬 푸드라든가 이런 헬스 서플리먼트라든가 이런 쪽에 오랜 경험을 가진 이런 분들의 의견들이 거의 대부분 저희가 생각하는 거랑 많이 일치하더라고요. 이런 새로운 프리미엄 프로바이오틱 시장에 대한 니드, 그리고 그런 프로바이오틱을 갖다 단순한 마케팅이 아니라 클리니컬 에비던스를 베이스로 해서 엔트리비어를 만들고 시장을 키워가는 것이 상당히 적절한 투자 기회라고 보이고 비즈니스 기회가 보인다는 의견들을 저희가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그동안 통해서 뭐 개발에 어떤 개발이 진행되고 있고, 이 사람도 생각한 것처럼 신약 대비해서 상당히 소규모 인상으로 큰 돈 안 들이고 개발할 수 있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마케팅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회사가 커가고 있다는 것들을 저희가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과연 정말 이거는 저희가 생각하는 저희의 역량하고 잘 맞는 시장이라고 판단이 들었고, 결국은 한국에서도 뭐 성공하는 회사도 있습니다만은 결국은 저희가 판단해 봤을 때는 이렇게 제대로 된 제품을 만들어서 미국 시장을 가게 되면은 그 매출액의 규모라든가 그리고 매출을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어떤 마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한국에서 건기식을 들어가는 거에 비해서도 더 좋은 환경이 될 수 있다고 판단이 돼서 이쪽 시장의 진출을 좀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시장은 결국은 메디컬 푸드 시장이 미국의 작년에 한 7.1 빌리언인데 사실 저희가 생각하는 시장은 이 메디컬 푸드 시장하고 꼭 일치하는 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메디컬 푸드에 준하는 에비던스를 만들어서 그 에비던스를 기반으로 해서 차별화된 프리미엄 프로바이오틱 시장을 가고자 하는 게 저의 기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그 시장은 어떻게 보면 이 메디컬 푸드과 프로바이오틱과 다이어트리 서플리먼트 시장의 어느 정도의 경계가 합쳐지는 그런 상당히 큰 시장이라고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고, 이 시장에서의 포텐셜이 매우 클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보여드리면 아시다시피 뭐 이런 항암효과 부분도 충분히 이제 검증이 돼 있고, 면역소파 증거라든가 그리고 체중 감소 부분에서 보더라도 병용 투하 시에 항암제의 부작용을 상당히 낮춰줄 수 있는 이런 균주도 많이 확보가 돼 있고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인지기능 쪽을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도네피질과 비교했을 때 동물 모델에서 거의 유사한 정도의 인지기능의 포텐셜을 보여주는 균주도 확보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비만 쪽에서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요즘은 GLP-1들이 워낙 그 효과가 좋다 보니까 두 가지 좀 어떻게 문제점이 대두가 되고 있죠. 하나는 체중이 빠질 때 머슬 매스도 같이 빠진다라는 게 하나의 큰 한계고, 또 하나는 약을 끊었을 때 체중이 바로 리바운드가 되는 요요 현상이 난다라는 것도 큰 두 가지의 문제고, 요즘은 이제 비만 약들의 그 개발들이 뭐 체중 감소도 좋지만 이런 두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는 쪽으로 많이 포커스가 쉬프트가 되고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도 보면은 저희 후보 대자체 같은 게 하나는 체중은 빠지는데 체중 그 지방을 뺀 머슬 매스는 유지되는 이런 포텐셜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요요 현상 부분에서 보더라도 GLP-1은 살 빠질 때 식욕이 같이 빠지는데 떨어지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체중이 떨어지더라도 식욕 변화가 없는 이런 균주들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만 연구의 트렌드와 맞는 그런 그 에비던스를 갖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생각하는 거는 결국 저희가 직접 들어가서 시작하는 것보다는 처음에는 업무 제휴를 통해서 들어가는 게 제일 맞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제휴 파트너의 기본적인 모습은 이런 마이크로바이옴을 그렇게 잘하는 필요는 없고, 왜냐하면 저희 스스로 저희 자체의 역량이 뛰어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메디컬 푸드를 개발해 본 경험이 있고, 더더욱 중요한 거는 아까 보셨던 그런 미국에서의 어떤 유통이라든가 마케팅 쪽에 역량을 갖고 있는, 그래서 저희 거를 얹었을 때 이러한 시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회사가 어딨냐를 갖다가 저희가 지금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뭐 형태는 여러 가지를 보고 있는데 아마도 처음에 시작은 이쪽에서 시작을 하게 될 가능성이 많다고 보이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서 좀 더 다른 형태로 옮겨갈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제 검증 끝났고 이제 미국의 인베스트뱅크를 찾아서 이런 타겟 회사들은 지금 서치를 하고 있고, 그 중에서 일부 회사들과의 면담을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이 세 개 회사를 세 개 회사하고는 이제 CEO 미팅을 다 해봤고, 그 중에서 한 회사는 이제 핏이 아닌 것 같아서 지금 이제 뺐고, 두 회사는 이제 후속 논의가 진행 중이고, 그 중에 하나는 저희가 바이오 미팅에서 지난주에 한번 만나봤고요. 그래서 이런 회사들도 추가로 좀 보고 있어서 조만간에 이 회사들과 적당한 그 파트너를 찾으면은 그 과정에서 저희가 이미 균주 선정이라든가 등록 부분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실질적으로 저희 제품을 미국에서 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을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화장품 사업을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피부 건강에 유익한 마이크로바이옴을 가지고 만든 화장품이라는 개념이 아주 확실한 그 화장품 브랜드고요. 지금 이제 라인업이라든가 그 기본의 화장품으로서의 품평이라든가 그리고 홍보 모델 같은 경우도 상당히 뭐 SM의 라이즈를 모델로 써서 상당히 이제 브랜드가 탄력을 받고 있는 상태고요.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건 5개의 화장품의 인디 브랜드의 성공 요인을 봤을 때도 확실한 컨셉과 포트폴리오, 히트 제품, 유통 채널, 해외 진출 갖다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당히 제대로 트랙션이 생기고 있는 화장품 브랜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도 이제 3년 만에 작년에 한 20억이 좀 넘었습니다. 작년에 20억이 넘었고, 이제 과연 이게 100억, 200억, 300억을 갈 수 있느냐, 아니면 이제 못 가는 길로에 달했는데, 올해 저희가 비즈니스 목표가 한 78억 정도를 잡았는데 지금 올해 상반기까지 이 목표 훨씬 초과 달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올해는 이 이상 가는 그 화장품의 목표 성과를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아마 내년부터는 상당히 가시적인 그런 그 비즈니스 성과가 화장품 쪽에서도 나올 거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정말 기존에 보고 있는 그러한 대표적인 인디 브랜드들과 어깨를 겨룰 만한 그런 비즈니스를 갖고자 하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그러면 이제 전반적으로 한번 리캡을 해드리면은, 결국 바이오텍이 영속하려면 두 가지가 확실해야 되는 것 같아요. R&D 전략이 확실해야 되고, 어떤 걸 어떤 식으로 R&D 할지가 확실해야 되고, 그리고 과연 그 R&D 한 결과물을 어떤 식으로 상업화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확실해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예전에 임상 단계에 주로 투자했던 거에 비해서 당분간은 전임상 단계에서 ADC용 항체를 개발해서 판매하겠다. 왜냐하면은 그쪽이 투자 대비해서 상업적인 결과를 볼 수 있는 게 제일 확실한 분야라고 판단이 되고, 저희가 인터널하게 갖고 있는 역량과도 잘 맞는 분야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겠다는 게 현재의 모습이고, 그리고 이쪽에 마이크로 기반한 상업화를 갖다가 본격적으로 개시하겠다는 게 지금의 모습이고, 이게 잘 진행이 되면은 저희 욕심은 앞으로 3, 4년이 지나고 나면은 ADC 자체를 갖다가 임상에 들어가서 정말
국내에서 보기 드문 그런 대형 딜을 하고자 하는 게 저희 기본적인 생각이고, 저희 회사의 역량이 그런 걸 충분히 할 수 있는 인터널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는 걸 오늘 말씀드리고자 했고요. 그리고 이러한 그 사업화들이 본궤도에 오르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이 정도에 들어가는 투자를 갖다가 충분히 내부에서 조달할 수 있을 정도의 자금 플로우가 될 거로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이 잘 이루어지면 결국은 이쪽에서는 혁신적인 시장을 통해서 밸류에이션을 충분히 받고, 또한 이쪽에서는 상당히 차별화된 컨슈머 비즈니스를 통해서 안정적인 수익성을 갖고 오는 어떤 영속 가능한 그런 밸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회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